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열심히 공부하셔서 1차 합격하시고 이제 2차 실무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고 계실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행학습 되어 있을 것이고요. 실무과정은 실무라고 하지만 서술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 같이 정리해 볼 건데 우리가 선다형에서는 20 총 100문항을 갖고서는 보는데 우리가 실무, 직업상담 실무에 관해서는 실무 영역에서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죠. 약 18문항 내외가 출제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을 때는 20문항 넘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20문항 넘게 출제된 바도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8문항 내에서 100점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여기는 과락이라는 게 없죠. 이상을 맞으면은 우리가 어떤 참조? 준거 참조 평가에 의해서 60점 이상을 맞으면은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60점 이상 획득하셔야겠죠. 그런데 여기 18문항 내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담학, 심리학 1차 때는 상담학에서 출제되고 심리학에서 출제되고 하지만은 어떤 건 심리학에서 배운 게 상담학에 나오는 정도, 상담학에서 배운 게 심리학에 나오는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직업 상담학이라는 것과 직업 심리학이라는 부분, 직업 상담학이라는 부분과 직업 심리학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13문항 정도 내외가 출제돼요. 더 많이 나온 적도 있어요. 13문항 내외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13문항 내외가 출제된다는 것은 배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보통 4점에서 8점 정도 배점인데 가장 많이 배점되는 것은 6점짜리가 많아요. 그러면은 점수 퍼센티지 보면 60에서 65% 이상 정도가 출제가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다른 과목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상담학과 심리학을 포기하게 되면은 자격증은 얻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이 많은 것을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외워요? 잘 외우시면 되죠. 나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넘버는 많아요. 번호는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직업 상담 실무책을 내면서 우리가 기출 중심에서 그러니까 실전을 대비해서 정리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문항 번호는 많지만은 번호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때 충분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하게만 외운다 어렵습니다. 내 머릿속에 스캐너가 있어 그 시간에 찍어서 탁 나오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기출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걸 토대로 해서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패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지금 제1과목 직업 상담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챕터는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학은 챕터 구성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기 용이하지만 서술형을 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서술형의 문제가 주관적인 평가가 좀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시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빈출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챕터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각 챕터 앞에는 핵심 이론이라고 이번 출판할 때 이렇게 붙였는데 전체적으로 이론을 다 복습하지는 못해요. 여기 다루는 핵심 이론이라는 건 출제 빈도 연결된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이론을 먼저 다 하고 또 번호 순으로 이제 기출 중심 어떻게 답안했을 걸 가면은 또 어떤 영역에 상담 이론 다 하고 하면 또 좀 헷갈린다보다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 이론을 앞에 달아놨지만은 아마 문항에서 그 문제를 풀을 때 얘를 정신 분석하면 그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과정 중간중간에 어떤 것을 답안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일단 직업 상담에 의의 있고 이제 실전 문제들 이렇게 다뤄놨는데
직업 상담의 의의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간략적으로 이해하시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직업 상담, 우리가 상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을 한다라는 것은 상담을 한다.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아시죠? 문제. 이거는 근데 심리치료와 다르게 정상적인 발달 경로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었다, 문제 없음으로 하고 사는 거 상담이죠. 우리 직업 상담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직업 상담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죠? 그러면 비합리적인 걸 빼고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상담에서는 자기 수용, 나를 받아들이고 자기 이해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치죠.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해요. 그러면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거죠. 나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의 목표를 여기 정의를 해놨는데 상담의 목표,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죠.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상담의 목표, 직업 상담에서의 상담 목표, 구체적인 목표는 목표 설정의 유의점은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상담 목표,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는 예를 들어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 문제 없는 행동을 한다.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을 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 변화를 상담의 목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담. 네. 그래서 여기서 상담은 개인의 생산적이고 행복한 생활하는 방해되는, 내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다. 그걸로 인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정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이제 그 조금 더 심각한 상담, 정신병리적인 어떤 병적 증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상담의 목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결정,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조력하도록 하는 것. 그럼으로써 상담을 하게 되면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자기의 어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효율성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상담 목표.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상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직업 상담을 접목합니다. 직업적인 문제, 그 해결을 도모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는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는 제가 좀 전에 상담의 목표에서는 상담의 목표도 그렇고 심리 검사는 나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직업 상담에서 심리 검사를 토대로 해서 개인 이해, 개인 수용하도록 도모하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보면은 개인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냐. 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어떻게?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는 객관적으로 개인을 파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검사 도구를 그렇게 열심히 다루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이런 후에 어떻게 해요?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가 뭐야? 레포를 형성한 가운데서 도모하는 거죠. 조력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실시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 과정에서는 앞서서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직업상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업상담 과정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상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뭘 보세요? 진로 발달 이론 많이 공부했죠.
진로 발달 이론은 수퍼나 긴즈버그나 고트프레드슨의 이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 요인 이론, 욕구 이론, 또 청신분석 이론도 있고요. 또 뭐 있었죠? 사회학습 이론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맥락적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진로 발달, 가치 중심 모형도 있고, 그 진로 발달 이론의 근거에 상담하는데 주로 우리가 발달 단계를 규정하는 발달 이론을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우리가 직업 상담할 때는 예전의 정보보다는 현재의 정보예요. 변화. 무엇이 그래? 세상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보론, 노동시장론뿐만 아니라 정보론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직업 정보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죠. 자, 뿐만 아니라 각종 심리 검사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심리 검사는 객관적인 자료가 뭐예요? 상담에서 심리 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 심리 검사만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뭐 문서 같은 것도 객관적인 자료로 보긴 합니다. 뭐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인사기록부 이런 것도 객관적인 자료를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 심리 검사죠. 그래서 그 심리 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그걸 토대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모두 다 무엇에 적합해야 된다? 상담의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 윤리성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전 문제 하는 거 볼게요. 챕터 1에서의 실전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직업 상담의 의의에 관해서 묻는 문제들인데요. 내용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볼 거예요. 첫 번째, 직업 상담의 목적이죠. 우리가 직업 상담의 원리를 할 때 그 원리에 입각해서 목적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선당에 나왔으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쓰라는 말이죠. 쓰라는 거니까는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자, 일단 목적, 직업 상담의 목적을 직업 상담의 목적을 몇 가지. 이 차는 몇 가지 제시하시오가 많아요. 그냥 논수령이 아니에요. 논수령은 채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가지 제시하고 몇 점 이러고 나서 저런 거는 5점. 그러면은 그 중에 3개 쓰면 3점 정도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상담의 일반적인 목적 다 녹아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업에 관한 것만 이제 추출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아까 자기 수용이라 했어요. 내담자가 자기를 이해하도록.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신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직업 세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 직업 세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심리학 할 때 제일 처음에 파슨스 얘기 있어요. 파슨스 특성 유론자 파슨스 내담자 이해할 때 객관적인 자료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개인 이해하고 직업 정보 찾아서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게 파슨스가 말하는 직업지도 3단계 과정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나에 대한 이해예요. 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직업 세계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어떤 내담자는 우리가 윌리엄슨 얘기를 해볼까요? 결정 안 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될지 직업 목표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직업 목표. 내담자가 직업 목표가 없어요. 혹은 있어도 제대로 설계를 못했어요. 그럼 명백한 직업 목표를 갖도록 하는 거. 명백한 직업 목표를 선정해 주도록 하는 거.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 중에. 자, 그리고 내담자가 이미 설정했은 명백한 직업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설정을 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잠정적으로 설정한 직업 목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확신, 목표에서 확신.
목표를 확고하게 왔다 갔다 아니라 내가 그중에 잘못된 건 수정, 확고한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는 건 생애 전체 주기에서 봐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진로 계획 자체가 단지 입직하는 것, 여기만 아니라 생애 전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올바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또한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앞서서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결정력을 갖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어떻게 돼요? 성장해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 좀 더 성장한다라는 거죠. 개인의 효율성 향상,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적인 직업 상담의 목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서술하는 것들을 보면은 글자 수가 많으면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핵심으로 정리한 다음에 내가 얘기 한번 해보시고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담자의 직업 목표,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준다. 세 번째 뭐예요? 이미 잠정적으로 설정한 직업 목표를,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목표라든가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네 번째, 진로 계획을 인생 전체의 계획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래서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력을 증진. 그래서 직업의식을 확립시키는 내담자의 성장과 능력 향상의 목적이 있다는데 의사결정력을 증진해서 내담자 성장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때 이거는 여기서 있어요. 일반적인 직업 목표고요. 일단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 목표 설정할 때 유의점. 목표 설정 시 유의점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목표는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가 라포를 형성한 가운데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이 상담입니다. 그럼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목표는 누가 설정하느냐? 내담자, 상담자 같이 설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누가 원하는 거? 내담자가 바라는 거죠. 목표는 내담자 혼자는 설정하기가 힘들어요.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잘 설정할 수도 있지만 앞서서 얘기했죠.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미 잠정적으로 설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로 결정, 목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상담 안 해도 괜찮겠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목표라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구체적이긴 해요. 그런데 아주 실현 불가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지만 실현 가능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5kg 감량하겠다. 실현 불가능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만 실현 가능하게.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상담의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그 전문가가 다룰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양립 가능한 거죠. 이것이 목표 설정 시 유의점이에요. 상담 목표 설정 시 일반적으로도 상담 아니래도 일반적으로 목표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작성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만 목표 달성에 좀 더욱 효과적인데 여기서는 상담이에요. 상담의 목표 설정 주의점이니까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진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쪽에서 직업상담의 목적 5가지, 일반적인 직업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거 있어요.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풀어놓으면 되는데 누구에 물어보면 꼭 이 사람이 말한 걸 적어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상담의 목적, 기스버스에 말하는 직업상담의 목적, 이것이 절로 가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채점상에 아마 기스버스는 기스버스에 한정됐으면 했을까요? 우리가 직업상담하는 건 뭐예요? 내담자 발달을 촉구하는 거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하지 말고 2차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책 그대로 나온 지문 갖고 답안을 하시면서 또 다른 만들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걸 갖고서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자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써보는 거예요. 열나게 볼펜 많이 달도록. 블라블라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써보는 연습 하시면 되는데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상담 목표는 반드시 기스버스의 견해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스버스의 말하는 직업상담 목표는 1차에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3가지죠. 예언과 발달 다 쓸까요? 그냥 글자 몇 개 아끼자면 예언과 발달, 예언과 발달, 그 다음에 처치와 또 뭐예요? 자극, 마지막으로 결함과 유능. 이렇게 기스버스가 제시하는 직업상담의 목적, 직업상담의 목표를 쓰시오. 그러면은 예언과 발달. 우리가 상담할 때, 직업상담할 때 심리검사 많이 한다라고 했죠. 심리검사를 왜 해요? 그걸 탐색해서 이래이래 하면은 잘할 것이다, 발달할 수 있는 거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발달에서 많은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직업 상담에서는 우리가 워크넷에도 많은 검사 도구 있죠. 기본적으로 꼭 하는 검사들이 뭐예요? 흥미 검사는 반드시 하죠. 적성도 하긴 하는데 적성은 능력 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흥미적성 가치 정도는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과정 패스하시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실무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발달, 내담자의 흥미나 적성을 탐색해서 결국은 무엇을? 내담자의 특성을 탐색하는 거죠. 내담자 특성 중에서 직업 상담이니까 주로 어떻게? 그냥 흥미 적성 갖고 쓰시면 돼요. 내담자의 흥미 적성을 탐색해서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치와 자극은 내담자가 진로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직업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 상담사가 돼야겠다라고 하면은 예언과 발달, 이렇게 흥미 보니까 사회 흥미가 많아요. 그리고 적성에도 언어 능력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라고 처치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딸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처치와 자극, 진로 발달, 직업 문제 처치하고 진단하고 자극한다. 결함과 유능. 인간은 완벽한 인간 없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직업 상담에선 부족한 부분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직업 상담의 목적. 자,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의 목표는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다시 한번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이다. 자, 교재 다시 보고 문장 다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과 발달,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서 발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두 번째 뭐예요? 처치와 자극. 내담자의 진로 발달, 직업 문제의 처치,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진로 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함과 유능. 여기 길게 써놨어요. 개인의 위기, 훈련 기회 및 직업 정보에 대한 결여.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 동료, 상사의 인간관계 부조화 등에 대해서 내담자의 결함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이게 낫죠. 앞에는 제가 설명 놓은 거예요. 그걸 다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내담자의 결함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신의 결함보다는 유능함을 개발하는, 유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의 목표 3가지였습니다. 자, 목표를 봤어요. 목표, 일반적인 목적, 목표보다 목적이 좀 그 포괄적인 거죠. 목적. 그 다음에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의 목표.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의 유의점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할 것이 무엇인가? 4번으로 된 거, 직업 상담의 단계. 단계를 6단계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5단계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직업 상담의 단계. 일단 4번은 직업 상담이 6단계. 5번은 5단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단계로 되어 있는 것. 5단계로 되어 있는 거 먼저 볼까요? 자, 모든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떻게 되면 관계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관계 형성에서 직업 상담 단계의 5단계 관, 측, 목, 개, 평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관, 측, 목, 개평, 관, 측, 목, 개평. 자, 모든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죠. 선행되어야 돼요. 상담은 문제로부터 하고 낯선 사람하고 상담할 수밖에 없죠. 이중관계 안 되니까.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신뢰로 분위기 형성되지 않으면 내담자가 정보 노출하기 어렵죠. 근데 믿음도 없죠. 그러면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된다. 관계 형성. 그러니까 상호 존중에 있어서 관계 형성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쓰면 관계 형성하고 상담을 이래 요래 진행할 것입니다. 구조화죠. 이 구조화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조화는 뭐예요? 상담의 제반 조건을 다 정하는 것이 구조화예요. 구조화 어떤 거? 상담의 목적, 상담의 기법, 내담자 역할, 책임, 상담자 역할, 책임,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기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기대, 또 우리가 공부해 비밀 보호 사항, 비밀 보호 예상, 언제 할 건지, 얼마만큼 할 건지 몽땅 다 틀을 잡는 것이 구조화죠. 구조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업 상담이니까 관계 형성 한다면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예요. 측정이라는 것은 주로 심리 검사를 활용하지만 임상적 관찰도 측정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목표 설정 쉬죠?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그리고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하게 설정해야 된다 했죠.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입, 중재가 들어간 본격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중재, 개입의 단계죠. 개입, 중재. 그리고 나서 개입을 제대로 했는지 중재 효과를 평가하는 것, 평가입니다. 그래서 관측목, 개평, 관측목, 개평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 6단계로 구분한다면은 크게 2덩이로 보는 거예요. 크게 2덩이로. 자, 크게 2덩이로 나눠 봅시다. 나눠 보면은 크게 2덩이로 나눠 보면 자, 1단계, 2단계예요. 상담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문제로부터 출발하죠. 무엇 하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보는 단계.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있어요. 문제 알아보는 거. 문제를 알아봐서 우리가 그 목표를 설정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목표를 명확하게 상세하게 하는 단계. 그러기 위해서 여기 문제의 목표 다 명확하게 상세하게 하는 단계, 그리고 달성하는 단계예요. 그게 문제를 알아보는 단계, 목적을 알아보는 단계, 그걸 해결하는 단계. 그러면 관측목 개평할 때 제일 관계 형성이라고 했어요. 관계 형성.
라뽀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들어가기 했죠. 들어가기 뭐 한다? 관계 형성, 관계 맺는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상담자, 내담자가 신뢰로운 관계, 라뽀를 형성한다.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라뽀 형성은 내담자와 관계 형성 잘해서 내담자의 목표,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상담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들어가기 단계. 두 번째는 우리가 내담자와 관계 형성 잘했으면은 내담자에 갖고 있는 정보, 내담자를 둘러싼 정보를 잘 제대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에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아까 상담은 자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단계이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그러면 우리가 기본편에서 기스버스와 무어가 말하는 내담자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기 있어요. 뒤에서 맨 뒷장에 다시 다루긴 할 건데 그때 내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는 거. 내담자 행동, 이래이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행동을 이해하고 가정하는 단계. 그게 문제를 알아보고 목적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이걸 알아봤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개입 중재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을 취하자, 개입하자.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행동 취할 때 이제 질적 검사할 수도 있고 양적 검사할 수도 보통 이제 심리 검사 많이 하죠. 심리 검사 양적 평가 많이 하죠. 질적 검사도 있긴 해요. 투사 검사 같은 거라든가 제노그램 같은 거 양적 평가예요. 그리고 직업 정보, 노동시장 알아보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운 상담 이론을 토대로 해서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행동 취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행동을 취했으면 어떻게 목표와 행동 계획을 쭉쭉쭉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목표와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는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진로 목표,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편견이 있어 편견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되면은 평가 있어요. 평가. 무엇을 평가한다? 사용된 개입. 중재가 제대로 됐는지 보는 것이에요. 이래서 총 6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덩이 문제를 파악하고 목적을 알아보는 단계.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단계입니다.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직업상담 단계를 6단계로 분리해 쓰시오. 크게 두 덩이 생각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목적, 문제 확인, 문제 명료화, 문제 상세화 단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 목적, 문제 상세화, 문제 명료에 상세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첫 번째 뭐예요? 들어가기, 직업 관련 맺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6단계로 분류해서 쓰시오 그럴 때 옆에 하위적, 그러니까 내담자의 목표와 문제 확인하기, 내담자와 상담을 관계 확립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6단계로 분류해 쓰시오는 들어가기, 직업 관련 맺기 이렇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직업정보 수집하기 이렇게 되죠. 어떻게 수집하느냐? 내담자가 타인과 자신의 세계를 보는 견해를 탐색. 그 다음에 내담자의 생애 역할, 주변 상황을 탐색하죠. 그리고 내담자의 개인적 가능성 혹은 환경적 장벽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그런 것들이 내담자 정보 수집하는 거죠. 그쪽은 이제 이해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담자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 자, 내담자 현재 목표.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담자의 현재 행동이 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저항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듣기. 그래서 내담자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들을 취하는 거죠. 자, 문제를 알아봤어요. 목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명료화 상세하는 단계였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뭐예요? 행동 취하기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보도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개입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 뭐예요? 직업 목표 및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기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 진로 목표 행동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이라든가 편견을 극복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사용된 개입의 영향 평가하기. 그래서 상담 관계 끝나고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시 순환하는 거가 되겠죠. 이것이 6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5번 보시면 관, 측, 목, 개평,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측정, 개입, 평. 아니다, 틀렸잖아요. 관, 측, 목이 빠졌잖아요.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측정, 그 다음에 목표 선정, 개입, 그 다음에 평가 있어요.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지금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차이점 뭐냐면요. 지금 4번 문제는 6단계로 분류하여 쓰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쪽에 하위를 다 그냥 요 단계는 알아야지. 근데 여기까지는 다 서술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명확하게 이 단계.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돼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앞에 큰 타이틀을 먼저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관계 형성 뭐 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개방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상담을 구조화한다죠. 그 다음에 측정, 공식적 측정할 수도 있고 임상적 측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측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문제를 발견하고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개입 중재라고 그랬어요. 개입 중재에서 목표 달성을 하기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 글쎄요. 어떻게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 갖고 있는 뭐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촉진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평가 무엇을 평가한다? 개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개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6번 문항은 직업상담사의 자질에 관한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점수 그저 얻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자질. 직업상담사의 자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5과목을 배우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직업상담사의 자질. 우리 어떤 과목? 상담학, 심리학, 직업정보, 노동시장, 또 노동관계 법규를 배워요. 법규를 배우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 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보는데 상담자는 전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 전문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자격증 획득을 전문적이어야 돼. 전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어떻게 해요? 객관성이 있어요. 전문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고 직업 상담이니까 어떻게 해요? 직업 정보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뭐죠? 심리학적 지식도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상담은 문제로부터 하는데 내담자에 대해서 아이인 내담자, 아동 내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심각하게 좀 부정적인 내담자일 수도 있어요. 뭐 직업 상담에서 심리적인 부정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은 모든 상담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걸 얕보거나 치우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객관적이고 이런 것이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이론적인 토대가 어떻습니다.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상담자는 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갑자기 주제 파악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런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전문적인 활동인데 우리가 상담 기법에서 의뢰라는 기법이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직업상담가로서 오래 활동했지만 내 영역 아닌 것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가 윤리성이 어긋나죠. 나랑 해서 호흡이 잘 안 맞고 내가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상담자한테 위임 또는 의뢰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신의 장점, 한계점 이런 것들 명확하게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존경심, 내담자에 대해서 내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존중해야 되겠죠.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내담자를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내담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학적인 지식. 그래서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이 조금 이론적으로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발달 이론도 발달 이론이지만은 심리학적 지식이라는 검사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통계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심리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잘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변화하는 정보. 직업 정보 내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분석 능력은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보 분석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겠죠. 그래서 직업상담사의 자질 4가지 쓰시오는데 제가 5가지 언급해 놨습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래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점, 단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담자에 대해 존경심, 전 인격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수용한다는 거죠. 내담자를 가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태도. 심리학적 지식, 인간 행동, 신체적, 사회적, 심리학적 규정률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미래산업사회나 여기에 대해 나타난 직업정보,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했어요. 좀 복잡하게 써있죠? 통일된 동일시, 건설적인 냉철함, 지나치지 않은 동정심. 지나치면 안 돼. 순수한 이해를 가질 태도, 도덕적 판단이나 두려움, 충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 그냥 이런 표현 말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자질이에요. 이것도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 하단부에 직업 상담가에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이 있어요. 직업 상담사에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이 있는데 이 6가지 기술 영역을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1차 때는 나왔지만은 뭐 절대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MVGCA에서 내셔널 버케이셔널 가이던스 G죠. 그 G가 맞네. 가이던스 어소시에이션. 6가지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이 2차 공부를 하면은 기출 중심으로 충분히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맞아요. 나왔던 거 중심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신출이 안 나오냐? 나오죠. 근데 신출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건 내가 공부했던 건 다 써버리자는 각오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6가지 기술력 왜 달아놨어요? 혹시 참조로 했어요. 왜냐면 1차 때 많이들 공부하시고 내용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이런 것만 잠깐 다뤄놨지만은 난 이걸 갖다 너무 연락에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제외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 내셔널 버케이셔널 가이던스 어소시에이션에서는 6가지 기술 영역이 있어요. 직업상담사에게 필요한 거 일단 상담 능력 당연히 필요하죠. 일반 상담 능력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정보 분석 능력 정보 분석
정보 분석 능력 필요하고 적응 능력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거 다 여기도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리 검사 실시. 심리 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거가 1차 때 나왔었죠. 관리, 실행, 조언 능력이 필요하다. 관리 능력, 실행 능력, 조언 능력. 그러니까 요것을 제가 참조를 이렇게 쓴 거는 예상하는 걸 모두가 다 뽑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뽑을 수는 있으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업상담 자질과는 맞물려서 어렵사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 쓰는 게 한 칸 더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나타나는 6가지 직업상담자에 요구되는 것은 직업상담사에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은 일반 상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 분석 능력과 적응 능력이 필요하고요.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된 것이면 관리 능력, 실행 능력, 조언 능력도 제시했다.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차시 마지막 볼 거가 있는데 인지적 명확성의 범위에 대해 있을 거예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에서 주의해서 다뤄야 돼요. 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어요? 단수 정보, 복잡 정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성 결여, 파행적 소통, 원인과 결과적으로 지금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저랑 뭐. 그런데 그 범주. 그럼 인지적 명확성이란 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환경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적 명확성이에요. 근데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은 인적 명확성이 왜 부족하냐?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인지적 명확성의 범위예요. 인지적 명확성의 범위는 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 정보가 없어요. 제대로 정보가 없으니 그러기 위해서 인적 명확성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셔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냐? 근데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부족하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죠. 정보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정보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정보가 있긴 한데 이 분석 능력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주 딱 틀에 박힌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고정관념, 자기 보는 시야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게 정신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건강의 문제를 2가지로 나누면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 혹은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 이렇게 해서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범위를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또 하나 뭐냐면 일반적인 문제, 특별한 상황에도 기타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4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 정보 결핍, 왜곡된 정보에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정보 분석 능력이 보통 이하인 경우, 변별력이 낮은 경우, 정보가 부족하죠. 그 다음에 고정관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는 대로만 봐요. 경험 부족에서 오는 관념, 편협된 가치관, 그 다음에 낮은 자기효능감도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게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의무감의 집착성으로 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진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낮은 자기효능감도 포함이 되고요. 논리적이지 못한 비논리적인 사고 아니면 말더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심각하게 손상된 정신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약물 남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많이 나오는 조현증,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인데 정보 결핍이나 고정관념은 정보를 제공을 좀 도와줘서 직업상담이 가능해요. 직업상담이 가능하지만
이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라든가 심각한 정신건강은 바로 직업상담하기는 어려워요. 치료 후에 직업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건 이해적인 차원이고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범위, 정보 결핍, 고정관념,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챕터 1이라고 했지만은 분량은 굉장히 적죠. 잘 이해돼서 본인의 글로 한번 이걸 그대로 이기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문장을 만들라는 것이 본인의 글로 정리하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본인의 노트화 시켜놓길 바랍니다. 이 차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차시 준비할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차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